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변화하는 국제 환경에서 이자 물류 회사의 포지셔닝 전략입니다. 그러니까 물류 대기업 계열사 혹은 자회사가 국제 환경 변화 속에서 어떻게 자리매김을 해야 될지 그 가치 창출 그리고 디지털 플랫폼 관점에서 우리 회사인 포스코 플로우의 사례를 곁들여서 말씀을 드릴 겁니다. 앞서서 굉장히 훌륭하신 연사분들의 훌륭하신 강연을 들으셨을 텐데요. 저는 여기 앉아 계신 많은 분들처럼 현장에서 물류 실무를 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제목은 되게 거창하게 썼는데요. 내용은 여러분이 실무를 하는 거에 좀 더 가까운 친숙한 얘기지만 시사점이 있는 얘기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배경이 되는 국제정세 변화에 대해서 일단 말씀을 드리고 포지셔닝 전략 방향성 그리고 세부 전략 그다음에 전략의 실행 수단 마무리하는 순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본격적인 얘기를 시작하기 전에 아이스 브레이킹을 하나 좀 하고 싶은데요. 여러분 뉴스에서 무역, 통상, SCM, 국제수지 이런 기사가 나올 때 주로 어떤 화면이 나오던가요? 아마 이런 화면일 겁니다. 보이시죠? 선박, 컨테이너, 항만, 하역 다 물류입니다. 무역, 통상, 국제수지 기사인데요. 얘기인즉슨 이런 SCM이나 무역이나 이런 부분도 결국엔 실행은 물류로 귀결이 된다. 즉 SCM이 양이나 방향, 완급을 결정을 한다면 물류는 양, 방향, 완급을 구현하는 실체적인 부분, 중요한 부분이고요. 그래서 다시 한번 이 중요성, 자부심, 어떤 물류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드리면서 본 내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대기업 물류 계열사 자회사라고 하면 어떤 이미지를 갖는지 모르겠습니다. 실은 제가 포스코 플로우 이전에도 많은 대기업들을 좀 거쳤는데요. 아마 유감스럽게도 옥상옥이다. 파트너들에 대한 단가이나 압력을 넣는다. 혹은 기존 물류 회사들의 시장을 잠식한다. 밥그릇을 뺏는다. 이런 부정적인 내용들이 좀 많았을 겁니다. 실제로 언론이나 여론에서 보이는 부분들도 부정적인 부분이 많고요. 다행스럽게도 최근에는 이런 규모의 경제라든가 통합 시너지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바탕으로 해서 파트너들에 대한 어떤 부담을 최소화하면서 회사를 영위하고 고객사들한테 기여를 하는 긍정적인 역할을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기사에서 보이다시피 이렇게 기사에서 보이다시피 업계나 사회가 요구하는 긍정적인 역할도 수행을 하고 있고요. 그런데 다만 환경이 변하고 있습니다. 국제 환경이 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ESG 친환경 기준입니다. 앞서 권호경 교수님이 상세하게 설명을 드린 부분이고요. 이미 현장에 계신 여러분들도 대부분 아는 내용일 겁니다. 쉽게 얘기해서 기업이나 경제 주체가 좀 더 친환경적이고 사회에 기여하는 형태로 바뀌어야 된다는 패러다임 전환이고요. 기업마다 온도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 온도 차이는 있을 수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런 활동에 대해서 공시를 한다거나 혹은 배출가스 관련해서 관리 활동을 하고 보고를 한다거나 하는 실제 관리 활동을 일부 기업이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관리 부담, 또 친환경 운송수단이라든가 친환경 연료 선택에 따른 비용 압박 자체가 현실적인 부담이나 제약으로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두 번째는 국제적인 전쟁 상황입니다. 이 부분도 앞서서 여러 번 언급이 됐죠. 2022년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그리고 23년 작년 10월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 그리고 이어지는 국제정세 불안과 최근에는 홍해를 거쳐서 스웨즈 운하로 통하는 선박들에 대해서 피격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제가 어제도 관련 선박 피격 소식을 계속 수시로 접수를 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전쟁으로 인해서 운임이나 유가가 급등하는 것은 비용 부담으로 발생이 되고, 또 항로를 변경을 해야 되고 운송이 지연이 되는 것은 서비스 차질로 다가와서 선사, 물류회사뿐만 아니라 수출입을 관리하는 화주들한테도
굉장한 업무의 애로점으로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런 국제환경 변화 속에서 이자물류회사는 어떤 전략을 취해야 될지 그 전략적인 방향성부터 일단 살펴보겠습니다. 투트랙 전략인데요. 한 가지는 협력사 파트너 측면에서 ESG 친환경 규준 대응에 대한 지원자 역할이고요. 또 하나는 상생, 공생 물류의 리더 역할입니다. 고객사 측면에서는 진정한 가치 있는 정보를 제공하고 이러한 정보를 바탕으로 해서 의사결정을 지원하는 조율자 역할입니다. 이렇게 두 가지 역할 전략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먼저 협력 파트너사 측면에서 사례를 통해서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로는 친환경 혹은 ESG 규준에 대해서 한 이 서포터 역할이고요. 보시다시피 국제적으로는 UN 기후변화 협약이라든가 EU의 탄소세 국경 조정 제도, 제가 용어가 자꾸 헷갈립니다. EU 규제하고 스코프 3에 따른 탄소 배출 공시 의무 같은 것들이 있고요. 내부적으로는 녹색성장 기본법이라든가 항만지역 대기질 개선법 같은 것들이 규제로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대내외적으로 규제가 강화가 되고 있다는 내용이고요. 반면에 우리 운송사들 실정을 보면요, 육상 운송 기준으로 봤을 때 거의 대부분이 중소기업입니다. 포스코플로우의 파트너 중에서도 중소기업 비율이 50%를 상회합니다. 규제는 강화되는데 역량은 부족하다는 것은 자력으로 이런 규준을 분석하고 파악하고 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대응을 하는 게 굉장히 어렵다는 얘기고요. 이 얘기는 다른 대형 혹은 글로벌 물류 회사들하고의 경쟁에 있어서 열의 그리고 업의 지속에도 영향을 주는 요인이라는 뜻입니다. 근데 반면에 대기업 물류 자회사나 계열사 같은 경우에는 정책 대응 능력이 있죠. 고도화된 관리 능력도 있고요. 그래서 공급망상에서 공동 체계를 구축해서 탄소 배출이라든가 친환경 정책 그리고 사회적 역할에 대해서 공동 대응 체계를 구축해서 지원하는 이런 협업 전략을 추진할 수 있습니다. 사례를 보시면 좀 더 와닿으실 것 같아요. 개념적인 얘기하니까 잘 안 와닿으시죠? 이런 장비 보신 적 있으신지 모르겠습니다. 제철소 내에서 부두로 제품 하역을 위해서 제품을 이송하는 엘리베이팅 트랜스포터라는 장비고요. 코일 하나가 이런 게 한 20톤씩 합니다. 고하중 장비입니다. 약 100톤 정도를 운송할 수가 있고 지금 현재 한 80여 대 정도가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업 특성상 범용성이 없는 수입 전용 장비고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고하중 장비다 보니까 당연히 매연 탄소 배출 심합니다. 그런데 친환경적으로 바꾸고 싶은데 전용 수입 장비인 만큼 시중에 솔루션이 없어요. 대체할 장비도 없고요. 물류 파트너사 혼자 해결하기가 어렵다는 뜻이겠죠. 그래서 포스코플로우는 협업을 통해서 친환경 엔진으로 1차적으로 교체하는 작업을 추진을 했습니다. 파트너사한테 일방적으로 부담을 전가하지 않고요. 방안도 직접 수립하고 기술 검토도 하고 다음에 비용 지원까지 해서 개선을 추진했고요. 향후에는 수소 기반으로 한 전동화, 자율화까지 추진을 할 방침입니다. 부가적으로 시간이 없어서 제가 이걸 보고 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싶은데 그건 다음 기회에 따로 기회가 있으면 말씀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다음입니다. 선박 같은 경우에는 부두에 접안을 하고도 엔진을 안 끄고 가동을 합니다. 왜? 안에서 전기를 써야 되거든요. 발전기를 계속 돌립니다. 그 얘기는 부두 내에서도 매연하고 탄소를 계속 배출한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 파트너들하고 같이 공동 투자를 해서 육상에서 선박으로 전기를 공급하는 장치를 개발해서 설치를 했고요. 현재 효과가 좋아서 정부와 같이 협력을 해서 계속 확대하고 있는 중입니다. 다음은 LNG 추진선인데요. LNG는 기존의 중유, Intermediate Fuel Oil이라고 하는 어떤 이 중유들보다도 훨씬 저공해, 친환경이라고 하기는 그렇지만 저공해 연료입니다. 이런 저공해 연료 추진선을 확대를 하기 위해서는 급유시설이 중요한데 이 급유시설이 제도 규제 때문에 설치가 굉장히 어려웠어요. LNG 가격 이슈도 있고요. 그래서
회사에서 나서서 주도적으로 이 제도적인 이슈를 해결해서 관련 법규를 수정을 하고 LNG 가격도 협상을 통해서 적용 가능한 수준으로 조정을 해서 현재 LNG 추진선 도입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새로 구축한 시스템에 탑재된 이 탄소 배출 모니터링 플랫폼입니다. 그 파트너들하고 같이 어떤 운송 수단별, 주체별, 기간별 탄소 배출량을 직접 수집하고 기록하고 관리 활용함으로써 스코프 3라든가 혹은 친환경 운송 수단으로의 전환을 견인하는 그런 기반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상생에 초점을 맞춘 공생물류 리더 역할에 대한 전략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중소기업 비율이 높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중소기업 비율이 높다는 얘기는 투자를 통해서 개선이나 혁신을 독자적으로 완결성 있게 하기가 어렵다는 뜻입니다. 반면에 아무래도 물류 계열사나 자회사는 재정 여력이나 신용상 양호한 신용 여건을 가지고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어떤 투자 협업, 이런 여력을 활용해서 투자 협업이라든가 투자 지원을 해줄 수도 있고요. 자산이라든가 플랫폼 혹은 물량을 활용해서 공동 물류 같은 협업을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즉 물류 체인상의 약한 고리를 강화해서 상생을 직접 견인하는 역할입니다. 사례를 보시는 게 좀 더 빠르죠. 첫 번째는 중소고객사 공동운송 체계입니다. 컨테이너 같은 경우에는 박스 단위 컨테이너 혹은 제품 단위로 운송을 합니다. 근데 벌크 같은 경우에는 선박 단위 혹은 최소한 어떤 공간, 스페이스 단위로 물류가 진행이 됩니다. 만약에 중소화주가 소량을 수출하려고 하면 어떤 벌크상으로는 진행이 안 될 거예요. 그만큼 지연이 되거나 비용이 올라가거나 수출 기회를 잃을 수도 있겠죠. 또 벌크 선사 입장에서도 운송 기회를 잃는 거고요. 그래서 플랫폼을 구축을 하고 기존의 포스코 분량을 기반으로 해서 합작을 해서 운송을 시킴으로써 중소고객사가 수출을 하는 데 지원을 하고 또한 선사가 운송 기회를 놓치지 않고 확대하는 방식으로 협업을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자산에 대한 투자 협업인데요. 포스코 물류 같은 경우는 운송사를 통해서 전용 선박이라든가 혹은 전용 장설비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뒤에 가서 또 보여드릴 텐데요. 최근 들어가지고 금리 상승이라든가 유동성 축소 때문에 이런 투자 환경 자체가 굉장히 안 좋죠. 그러다 보니까 포스코 플로우의 어떤 투자 여력이라든가 혹은 이런 것들을 활용을 해서 선박 금융 같은 금융을 지원한다든가 아니면 인센티브를 적용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그 투자 지원을 하고 있고요. 필요하다면 공동 투자를 통해서 애로점을 해소하는 동시에 투자 기반으로 파트너십을 강화하는 전략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협력사 측면에서 살펴봤다면 이제는 고객사 측면에서 전략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일단은 물류 운영 여건부터 보겠습니다. 물류 환경의 불확실성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오른쪽 표 보시면 운임이 그 중동 사태 시점에 급변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벌크 운임이고 컨테이너 운임인데요. 이런 운임의 급변, 전쟁으로 인해서 유가나 운임이 올라서 비용 부담이 발생하기도 하지만 보시다시피 급락을 수반하기 때문에 뭔가 예측하고 대응하는 거에 대한 어려움, 이런 부담 자체도 가중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파나마 운하가 가뭄으로 인해서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이런 자연재해적인 요인도 예측을 하고 대응하는 데에 어려움으로 작용을 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업 특성으로 인한 제약인데요. 업 특성상 데이터하고 정보가 과잉하게 발생이 됩니다. 그룹 형태의 기업들은 수평적으로 업을 확대하기도 합니다. 포스코 같은 경우에도 포스코 인터내셔널, 퓨처엠, 에너지 이런 형태로 수평적인 형태로 회사들이 존재를 하고 따라서 업에 대한 정보도 계속 확장해서 발생이 되고 이에 따른 물류 유형이나 물류에 대한 정보도 기하급수적으로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제철 같은 경우에는 장치 산업이에요. 뭔가를 조립하고 만드는 게 아니라 장치를 통해서 쭉 흐르는 거거든요. 매일매일 빅데이터 수준의 데이터가 발생이 됩니다.
그리고 이 데이터들 중에서 상당 부분은 물류에 대한 데이터들이고요. 엄청나게 많은 넓은 물류에 대한 유형, 많은 물류에 대한 정보와 데이터, 이런 것들 가지고 의사결정이 될까요? 안 됩니다. 그냥 데이터는 데이터예요. 가치 있는 정보가 필요하죠. 앞서 봤었던 어떤 대외 변수, 불확실성, 데이터의 과잉, 이런 요인들은 운송수단의 결정이라든가 파트너의 결정이라든가 혹은 항로의 결정에 굉장히 부정적으로 영향을 끼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잘못된 영향을 끼칠 경우에 비용 상승, 납기 지연, 서비스 품질 저하 같이 큰 심대한 영향을 미치겠죠, 고객사에.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이런 노이즈를 차단하고 진짜 의미 있는, 가치 있는 정보로 의사결정을 지원할 수 있겠는가? 방법론적으로 잠깐 볼게요. 기본적으로는 당연히 요 업, 대상이 되는 물류업이라든가 케이스에 대한 이해는 선결이 돼 있어야 되고요. 실시간 가시성이 필요합니다. 물류정보에 대한 가시성이 필요하고요. 이런 가시성을 바탕으로 해서 필요 데이터를 식별하고 수집한 후에 선별해서 분석하고 고가치 정보로 바꾸고, 그리고 그 고가치 정보를 바탕으로 핵심 지표나 가이드를 만들어서 의사결정을 지원한다라는 방법론이죠. 말이 쉽죠. 단순화된 사례 하나만 볼게요. 이건 정말 단순화된 겁니다. 실사례가 아니고요. 이럴 수도 있다라는 건데요. 지금 중동 사태 즈음에서 벌크 운임 지수가 이렇게 등락을 합니다. 유의미하게. 근데 선형별로 보면 파나막스, 수프라, 핸디막스 같은 다른 선박들은 그대로인데 케이프 사이즈만 급등락하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실무에서는 당연히 이거 구분해서 봅니다. 근데 만약에 이렇게 희망봉 우회 항로에 대한 기대 심리로 생긴 버블을 분리해서 보지 않고 피상적으로 전체 시황으로 판단하면 그 영향은 상당하겠죠. 그렇게 판단하는 말이죠. 입체적으로 분석하고 판단하고 의사결정해야 하는 게 중요하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단적으로 만든 거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말이 쉽지였는데 그 말이 쉽지 않은 케이스를 실사례로 한번 좀 보겠습니다. 파나마 운하 통항 제한에 따라서 대체 항로를 솔루션으로 적용한 사례입니다. 파나마 운하고요. 가뭄 때문에 수위가 낮아졌습니다. 선박이 지나가는데 굉장히 제한이 되고, 죄송합니다. 파워포인트 레이저를 앞에다 쐈네. 죄송합니다. 진행하는데 어려움이 좀 있어요. 그래서 당국에서 어떻게 하고 있냐면 선박별로 입찰을 합니다. 입찰을 해서 높은 비용을 낸 선박부터 그 비용으로 먼저 갑니다. 당연히 토항 비용이 올라가고요. 채선이 심해지죠. 그렇다고 수에즈나 희망봉으로 돌아가자니 당연히 거리 늘어나고요. 거리가 늘어난 만큼 비용 늘어나고요. 납기 늘어납니다. 어떻게 하자고요? 원래대로 가도 비용도 납기 늘어나고, 대체 항로로 가도 비용도 납기도 늘어나고, 이렇게 했습니다. 무조건 빠른 게 아니라 용인 가능한 어떤 납기를 한 가지 팩터로 하고요. 비용을 두 가지 팩터로 해서 토탈 코스트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실시간에 이쪽으로 지나갈 때의 어떤 이 실시간 채선 현황, 그리고 비용 현황, 이 대체 항로의 경로상의 이슈라든가 지연 이슈라든가 비용이라든가 유가, 이런 팩터들을 실시간 분석을 해서 최적화된 항로를 적용을 했고요. 그런 사례를 통해서 이 케이스에는 한 수십억 정도를 절감을 할 수 있었던 사례입니다. 다음 사례를 좀 볼게요. 이거는 계속 얘기했던 중동 사태 관련인데요. 중동 사태 리스크하고 편익, 이거를 균형적으로 고려를 해서 선박별로 최적 항로를 적용하고 있는 사례입니다. 지금 홍해 지역이고요. 스웨즈 운하 통항을 하는 선박들이 지금 피격을 당하고 있거든요. 그렇다고 대체 항로를 가자니 보시다시피 굉장히 길어집니다. 반복이지만 비용, 납기 당연히 증가하고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원래 항로로 그렇다고 다시 가자니 피격을 당할 경우에는 차질이 훨씬 커지겠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저희가 이 지역에 있어서의 리스크에 대해서 실시간 정보를 계속 수합을 합니다. 실시간 정보, 리스크에 대한 실시간 정보, 그리고 선주별 리스크 노출 정도를 분석을 합니다. 선박이 이스라엘, 미국, 영국, 서유럽 순으로 리스크가 높다라고 해요.
그리고 기타 부대 정보, 백그라운드 정보를 확인을 하고요. 다음에 선주의 여기 통항 의지도 같이 판단을 합니다. 그리고 제품별로 선적된 제품별로 납기에 대해서도 분석을 해서 이런 팩터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리스크하고 편익하고 어느 쪽이 높은지 선박별로 판단을 해서 선박별로 최적 항로를 줍니다. 어떤 선박은 이리로 보내고 어떤 선박은 이리로 보내고 그렇게 해서 비용하고 리스크 간의 균형적인 어떤 솔루션을 찾아서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보면요, 업에 대한 이해나 통찰, 그리고 실시간 정보, 그리고 실시간 커뮤니케이션 이런 것들을 통해서 가치 있는 정보를 획득하고 가치 있는 정보를 제공해서 의사결정한다는 게 가장 중요한 부분인 거고요. 이렇게 변화되는 어떤 전략을 실행하기 위해서는 그것들을 받침해주는 수단이 있으면 효과적으로 수행을 할 수 있겠죠. 그리고 그 받침해주는 수단으로서 디지털 플랫폼을 좀 검토해 보려고 합니다. 협력사 파트너 측면에서 견인을 하고 지원을 하는 가치, 그리고 고객 관점에서 정보를 제공하고 의사결정을 지원하는 가치, 이런 가치들을 창출하고 파트너하고 고객들을 연결하고 이런 가치들을 흐르게 하는 것, 이런 전략적인 활동을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업무 요건이 필요하죠. 전체 물류 유형에 대해서 운영이 가능해야 되고요. 다음에 운송 정보뿐만 아니라 업무 진행 현황에 대해서, 그리고 원가라든가 계약이라든가 비용에 대해서 실시간 분석이 돼야 됩니다. 그리고 실시간으로 고객 협업, 다음에 파트너들과 업무 공유하고 커뮤니케이션이 가능한 채널이 있어야 되고요. ESG 기능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업무 요건 자체는 이것들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지원해주는 디지털 플랫폼이 이런 요건을 충족해주는 디지털 플랫폼이 필요할 겁니다. 바꿔 말하면 업무 요건을 전체적으로 반영을 하면서 최적화하는 디지털 플랫폼이 변화되는 전략 실행의 효과적인 수단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략 실행의 수단으로서 디지털 플랫폼에 대해서 일단 말씀을 드렸는데 시장이 많습니다. 이미 솔루션 패키지들 많고요. 디지털 플랫폼들 많습니다. 굉장히 좋은 것들이고요. 뭐 업에 맞으면 활용하시면 되는데 이슈는 대부분 이렇게 컨테이너 운송 혹은 조립산업이나 유통물류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다는 거예요. 근데 포스코 그룹은 포스코의 업의 물류 특성에 맞는 이런 플랫폼이 필요하고요. 말씀드렸다시피 장치 산업이다 보니까 범용성이 없습니다. 물류나 업 특성이 중후장대, 무겁고요, 두껍고요, 길고요, 큽니다. 이러다 보니까 범용성이 없는 물류가 많고요. 게다가 그룹 구조상 물류 유형 자체도 굉장히 넓고요. 비범용성 없는 장비는 앞서 말씀드렸던 엘리베이팅 트랜스포터도 있고, 여기 보시는 것처럼 자체 선박이에요. 전용 선박입니다. 선박 안에 철강을 이렇게 장비를 통해서 이렇게 차량으로 넣고 빼고 하는 전용 선박이고요. 이 외에도 장비들이, 물류 유형들이 굉장히 다양합니다. 이런 것들을 다 수용하게 하기 위해서 포스코 플로우는 이런 물류 유형과 특성을 다 충족시키면서 거기에 맞춰 최적화한 자체 시스템을, 자체 디지털 플랫폼 포스코 플로우를 구축을 했습니다. 구축 방향성을 보면요, 전체 업을 커버해야 되면서 맞춤 최적화가 돼야 되고요. 키워드로만 살펴보겠습니다. 트렌드를 반영해야 되고, 어떤 확장 유형성이 있어야 되고, 연결 협업성이 있어야 되고, 가시성, 그리고 관리 고도화, ESG 기준까지 대응을 해야 된다는 방향성을 갖고 시스템 구축을 추진했고요. 그 결과로 만들어진 시스템 내용을 보면 그룹 내외 물류 전체 수용이 가능하도록 직접 설계하고 직영 개발했습니다. 이런 토탈 시스템이고요. 토탈 시스템이다 보니까 벌크, 컨테이너, 항공, 철도부터 항만, 하역 관리에다가 항만 운영까지 전체 서비스가 다 대응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주문을 접수해서 입찰 계약 실행하고 정산하는 것까지 시스템 기반으로 엔드투엔드 일관되게 관리가 가능하고요. 선박 정보 같이 실시간 운송 정보에 대한 가시성 정보를 제공하고 RPA를 통해서 물류 지표 같은 부분도 자동으로 집계해서 제공합니다. 실시간 소통을 하고 업무를 하고 서로 공유하고 할 수 있는 이런 채널, 플랫폼도 구축이 돼 있고,
물류비 정산을 위해서 물류비도 자동으로 검증을 해줍니다. 물류비가 틀렸다 맞았다, 어디서 틀렸다, 물량이 틀렸다, 단가가 틀렸다 같이 뭐 자동으로 검증을 해주고요. 탄소 배출 모니터링 같은 ESG 경영 지원 기능도 구축이 되어 있습니다. 시스템을 시연을 할 수가 없어서 몇 가지 화면만 제가 캡처를 해왔는데요. 이건 외부 사용자가 로그인하는 화면입니다. 내부 사용자는 앱으로 쓰기 때문에 로그인 화면이 없고요. 다음은 로그인하고 나면 보이는 대시보드 종합 화면이고요. 기능만 있는 게 아니라 현재 업무 스테이터스, 내가 필요한 지표, 정보, 다음에 필요한 뭐 내가 할 일 같은 것들을 자기화해서 사용하니까 업무 포탈처럼 업무를 적극적으로 지원할 수 있게 됩니다. 다음은 운송 가시성에 대한 화면인데요. 선박의 위치만 보여주는 게 아니라 지나가온 경로, 예정 경로 뿐만 아니라 선박에 대한 정보와 선박에 적재된 화물에 대한 정보도 보여줍니다. 그리고 예정 출도착 일자, 그리고 위성 신호와 지오 펜싱 기술을 통해서 실제 출도착 정보를 자동으로 제공을 해줍니다. 그리고 예정 일자와 출도착 일자가 차이가 나면 알람을 제공해주는 기능도 있고요. 탄소 배출 모니터링 화면은 이미 설명드렸고요. 다음은 세이프티 기능입니다. 작업자가 위급한 상황에는 작업자가 착용하고 있는 조끼에서 위급 조난 신호를 보내면 어떤 알람이 뜨고 위치가 떠서 긴급 대응을 할 수 있게끔 지원해주는 시스템입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위기는 기회라고 하죠. 어떤 글로벌 ESG 기준의 강화, 사회적 역할의 강조, 또 대외 변수와 불확실성의 강화, 분명한 압박이고 부담이에요. 하지만 물류 자회사가 이 위기를 기회로 활용한다면 한 단계 더 역할을, 지위를, 위상을 강화할 수 있을 겁니다. 파트너들을 지원하고 공생하는 어떤 리더로서, 그리고 고객사에 가치를 제공하고 의사결정을 지원하는 조율자로서 가치를 생성하고 창출해서 제공하는 이런 전략으로 변화를 한다면 이런 위상 변화가 가능하고, 이런 전략 변화에 대한 최적 실행 수단은 맞춤 최적화된 디지털 플랫폼이다. 이렇게 강조드리면서 오늘 말씀 마무리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